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난 7월 3일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죠.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낙관적인 전망은 좀 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은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촉진책들이 나타난 게 눈에 띕니다. 이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중에서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방향의 기조적 전환이 있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뭐 재탕삼탕 아니냐, 좀 새로운 게 별로 눈에 안 보인다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갈증 해소, 하반기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분과 의장을 맡으시기도 했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게 이제 경제 여건이 지금 뭐 어려워진다. 좀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좀 하강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수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 일각에 이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지, 경제가 위기다,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또 이 경제를 분석하는 뭐 경제학자라든가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소간의 경기 하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좀 힘든 경기 하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한번 통계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제조업의 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 제조업 가동률이거든요. 네네네. 사실 제조업 가동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느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1.9%까지 떨어졌고요. 상태가 안 좋긴 안 좋군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미래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도 우리 지난 5월 기준으로 7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했고요. 또 이제 수출 분야도 좀 심각합니다.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 감소를 했는데요.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뭐 이것을 가장 크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교수님, 제조업 아까 가동률 말씀하셨는데, 재고 출하 비율이 뭐 거의 118.5,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로 재고 누적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기업이 지금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할 때는 창고에 가보면 되거든요. 재고가 많으면 무조건 기업이 어려운 것이고요. 물건이 안 팔린 거죠. 재고가 없으면 무조건 경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도 조사를 해보면 118.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준이 한 100 정도 되니까 한 100 정도가 적정 재고인데 118.5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것도 1998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지만 팔리지 않고 있고, 그만큼 기업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단을 해보면 이게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경기 순환적인 경기 침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맞을까요? 그렇죠. 연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통계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그 위기의식을 공유한 결과가 이번 하반기 경제 운용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소득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던 기존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게 정부의 이제 3대 핵심 공약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게 좀 후퇴하고 경기를 살리는 쪽에 좀 방점을 좀 찍은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감세 또 투자 지원 이런 쪽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소득 지원에서 경제 활력이라든지 체질 개선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요. 또 이제 포용성 강화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긴 했지만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나 이런 투자 지원 이런 쪽은 좀 그 부분은 많이 빠졌고요. 우리 감세 쪽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됐고 이제 직접적인 소득 지원 쪽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경제 운영에 새로운 어떤 분기점이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물론 뭐 적극적으로 세법을 고친다 이런 건 없지만 어떤 세제를 인센티브로 활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적극적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고치지 않아도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정부가 지금 정책 변화를 한 배경이 뭐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경기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그동안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좀 복합적인데요. 사실 이렇게 국내 경기도 사실 나빠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우리 미중 간 무역 갈등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미중 간 무역 갈등에다가 지금 일본 변수가 투입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위기의식의 공유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심각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황이 아무래도 투영이 된 결과다. 그렇죠. 어쨌든 뭐 정부가 특히나 이제 한은도 그렇고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를 0.2% 포인트나 그냥 뚝 떨어뜨렸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정부가 그 연중에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표치로라도 높은 숫자를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런데 한은도 그렇고 눈높이를 굉장히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금은 좀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시중에 많습니다. 사실 이게 목표치를 정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기회 요소도 있었을 거고 위협 요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회 요소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위협 요소들 중에서 특히 해외 무역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2% 3% 축소를 생각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변수가 사실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변수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등장을 굉장히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하반기 정부 정책 방향의 좀 세부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 10대 과제를 뭐 크게 좀 나눠 보면 이제 활력 제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 또는 강화, 그리고 이제 포용 강화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경제 활력 제고 보면 경제 활력 부문이 최우선 과제로 이제 제일 앞에 내세운 과제인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대기업 감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증세를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감세로 이제 투자를 늘리자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거를 세율은 손을 안 대고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세를 해주는 뭐 그런 저 대책을 내놨는데 이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 계획을 세울 거냐 이거는 조금 좀 미지수다.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이렇게 유도하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업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와닿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기업가들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 아까 통계상으로도 살펴봤지만 7개월 연속 그 설비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꿀 만큼 아직까지 획기적인 정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가들은 상당히 그 투자를 주저하는 상태가 당분간 더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법 개정도 지금 따라와야 되는 것들도 내용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야당 쪽에서는 이게 결국 경기의 변수인데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아마 이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없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정책 방향들 중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 네. 체질 강화 이 부분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네. 네. 앞으로 경제가 좀 더 나빠지면 좀 더 네.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네. 그 소득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사실 많거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일자리 정책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제가 더 기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특구 같은 제도가 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특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규제가 이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좋은 건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그렇죠. 바꾸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네. 그런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들의 자유도를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 이거 간소화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간소화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네, 사실 규제 샌드박스도 들어가면 실제로 규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네. 샌드박스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네.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든지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네. 그 기술들을 산업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은 실제로 사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제가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역 시도별로 약 특구로. 14개 지역에 이 특구를 지정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중기부라든지 기재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사실은 저 경제 특구가 이 정권 초기 시작할 때부터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그런 쪽인데 이번 정책에서 이미 이제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지역 경제 특구가 좀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좋거든요. 네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가한테 사실 그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까지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 안 움직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어떤 특구라고 하는 부분 일정 지역에 한해서는 그런 규제를 없애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훨씬 더 작동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연말까지 우리 기재부에서는 14개 시도에 대해서 물론 서울은 제외합니다만 수도권 제외합니다만 14개 지역에서 경제 특구가 만들어지면 혹시 그것이 좀 더 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재계뿐만이 아니라 뭐 자영업자들까지 최대 불만은 주 52시간 근무제, 네. 최저임금 인상. 네. 오히려 이건 대기업들보다는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소득의 배분이라는 과정에서 불평등 구조가 좀 많이 개선되는 건 사실인데 또 반대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기존에 알바생을 2명 쓰든가 1명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가장 지금까지 예민한 주제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논의조차 사실은 좀 잘 못하던 그런 주제들인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특히 지방 경제가 나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생활비와 지방의 생활비가 다른데 서울에서는 이 최저임금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가면 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임금제든 우리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사실 3만 불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근데 사실 아직도 2만 불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 경제가 많습니다. 예를 GRDP가 지역 1인당 국민소득, 지역별 국민소득이 예를 들면 전북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가장 낮은 도시들은 아직도 2만 불 시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의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생활비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 서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사실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대부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홍남기 우리
부총리께서도 예. 이번에 이제 서베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중소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제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묶게 되면 지역별 차별화, 이 소득의 차별화 부분을 무시하는 네. 정책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영업자라든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차별화라든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영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해보면 예를 들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은 정말 네. 정말 최저를 정해놓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별로 그 최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네. 그 이상의 선에서 자율적으로 좀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우리도 이게 중앙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걸 일률적으로 다 정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은 얼마, 지방은 얼마 정하기보다는 네. 전체 최저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죠. 하는 네. 것만 정하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해주는 네. 방식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데도 도심에는 A군이고 좀 더 벗어나면 B군이고 네, 그렇죠. C군이고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소일거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생계를 위해서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소일거리로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조금 노는 시간에 주유소에 가서 네. 조금 뭐 일을 좀 하다가 네. 밥을 한 그릇 먹고 오고 싶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주유소도 좋고 지역 주민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그 복지 개념을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운영 방향은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예를 들자면 국가의 재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네. 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한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최고의 복지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네. 할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사회복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웰페어라고 하는 사회복지하고 네. 워크페어라고 하는 노동복지가 있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의 모델에서는 워크페어 모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끝까지 일을 하게 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좀 보완을 해주고 보전을 해주고 예. 그래서 어떤 일이든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그죠? 네. 조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우리 경제에 더 맞는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도 사실 그런 그 워크페어를 할 수 있는 말하는 노동복지를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조정을 사실은 해줄 수 생산성도 높지가 않아요. 네네. 높지 않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일하게 해주고 예. 서로 도움을 고용주와 그 노동자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방법들이 좀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네. 이번 정부가 그 SOC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추기해 보였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SOC 쪽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하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조 원이나 뭐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완전 정책 방향 전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 정부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어떻게 보면 보호적 차원에서의 뉴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있었어요. 네. 뉴딜 정책이라는 게 우리 1920년대 미국에 지금 경기가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럴 때 후보댐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댐을 하나 만들었더니 일자리가 생기고 또 후보댐은 사막을 막아 가지고 물을 막았더니 그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라스베가스를 만들고 라스베가스에서 밤에 영업을 하는 세븐일레븐 같은 영업점이 들어서고 이런 선순환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이 SOC는 비판을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서는 가장 좋은 정부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순서는 정부 시장, 두 번째는 기관용 시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용과 같은 기업들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그 방법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 비판을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 네. 선순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를 들자면 흐르는 그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후보댐을 만들었는데 네. 더 이상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라스베가스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새로 생기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4조 6천억짜리 그 화성 테마파크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이 SOC 사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데 항만 재개발 같은 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할 때 과연 이런 이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 위에서 SOC가 투자가 돼야 되지. 네, 그렇지 네. 않게 되면 나중에 그게 엄청난 비용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소위 비판하는 콘크리트 경제가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안 되려면 조심해야죠. 컨테이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옛날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서양댐 네. 건설하고서는 저 풍락동이나 네. 여의도나 네. 뭐 이런 게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소양강 댐을 지어서 네. 압구정동이 만들어진 거죠. 압구정 풍락동 다 소양강 만들어졌죠.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압구정동이 완전히 그 물바다였고. 지역이었죠. 예. 다음 이슈입니다. 지금 네. 이게 사실은 그 아주 심각한 이슈인데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돼 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 돌발 변수가 또 터졌고 그리고 오늘인가 나온 통계를 봤더니 수출 감소폭이 우리가 지금 가장 심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수출하고 관련된 대책, 그러니까 수출 촉진을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다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완해야 네.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수출 의존도가 한 40.59%로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또 수입의 GDP에 차지하는 수입 비중도 37.24%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둘이 합쳐서 85% 이상. 네, 한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한 80% 정도의 어떤 무역 의존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무역의 이 구조가 흔들리고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 탑 6를 뽑으면 한국이 항상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하고 기업 경쟁력의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거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그 체질 개선에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든 그 기업들의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R&D 세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굉장히 이제 키워가면서 예.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이 체질 개선에 관련된 대책은 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교육 환경도 또 나빠지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좀 잘 못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남방 정책이 아직도 좀 구두에 그치고 있다. 이게 네, 좀 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시장의 성장 방향이 이렇게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계. 그렇죠. 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고 한국에서 보면 이 서쪽으로 가보면 이게 물론 옛날 중국도 있었지만 아세안 시장인데 예. 그 아세안 국가들이 대체로 연평균 성장률 한 6%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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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6% 정도 하면 우리 기업이 진출하면 곱하기 2.5 정도를 잠재 성장률로 봅니다. 그러면 네. 한 15%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라든지 관심이 적었던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네. 아세안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고요. 네. 또 우리가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어떤 거점을 이 아세안 쪽에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지금 자카르타 같은 데 가보면 일본과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무지하게 늘었죠.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의 가장 초점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인데 처음에보다는 상당히 의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수출 정책 중에 네. 그런 그 신남방 정책 같은 게 좀 더 서로 결부시켜서 좋겠다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수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뭐 지원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외수 시장이 안 좋으면 내수 시장이라도 이제 보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네. 그다음에 가전 기기 구입 편하게 이제 뭐 환급 지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면세품 구매 한도 상향 뭐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으로 원래 아는 제도들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 효과가 좀 있을려나요? 사실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마다 쓰는 정책이 이 세 가지 정책인데요. 그렇죠. 네. 당번입니다. 예, 좀 근본적으로 우리 내수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내수 시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관광 시장 활성화입니다. 네. 해외의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의 변수들이고요. 네. 사실 그 해외 관광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서 서비스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좀 더 친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제가 이렇게 제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봐도 굉장히 경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뭐 종업원의 친절도라든지 어떤 교통의 친절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비용 면에서는 괜찮지만 네. 상당히 아직도 후진성이 상당히 좀 관광 심각하다. 산업은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고 나서 해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고 싶다. 사실은 그 진정한 재구매 의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저는 국내 경기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내수 시장에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컨퍼런스라든지 전시회 같은 겁니다. 네네. 사실 우리나라 뭐 독일이든 이런 미국이든 이런데 전시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그 전자 전시회 같은 거 하면 2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자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산업을 좀 더 키워가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시 산업을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산업도 키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요 내수 시장 부분은 서비스 산업을 좀 더 선택해서 활성화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돈을 좀 지원해서 지방에서 그런 예를 들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잘 나갔던 게 좀 어려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돈을 대주더라도 그런 걸 하나 제대로 된 걸 하나 잡아서 좀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힘든가요?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 모터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모터쇼를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준비하면 자동차를 연구하는 미래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다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미래의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세미나도 하고 돈도 쓰고 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전시회를 잘하면 1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자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내용을 보면 이제 어쨌든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중심인데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그 정부의 그러니까 소득 보전 정책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판단하는 바는 투자 활성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소득 보전 정책이 같이 들어가줘야 이게 효과도 더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어려운 경기에 고통받는 한계 계층이 고통이 체감하는 고통이 훨씬 더 커지는데 그쪽에 대한 대책은 좀 많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에 우리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세제를 정부의 재정을 통한 지원을 이렇게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일 우리 경기가 좋아서 그 기업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그 기업의 투자 때문에 일자리가 일어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의 부가가치가 더 커지고 그래서 세금도 많아지고 다시 그것이 정부의 예산으로 돌아가서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서는 정책의 고리 중에서
어느 고리를 작동시키면 네. 가장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예산 활용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뭐 활력 부문은 좀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체질 개선, 혁신 성장 분야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이 이제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을 제가 모신 것 같은데 혁신분과위원장, 분과 그 의장을 지내셨으니까 정부의 그 혁신 성장, 그 제조업 사관과 혁신 성장 이쪽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방향성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분야는 굉장히 이제 할 말이 많은 분야인데, 네. 이제 이 정부에서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 내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방향이 이제 3+1 이제 전략 투자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이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 혁신형 인재를 육성해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8대 선도 사업을 통해서 제조 르네상스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결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혁신의 주체가 누군가. 혁신의 주체는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사람을 키워주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 중심 경제와 사람 중심 혁신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일본도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했던 기업들은 종업원을 키워주고 종업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업 신제품이 되고 이런 기업들은 지난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계속 성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책자를 쓴 책이 일본에서는 뭐 베스트셀러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까지 그 미국에 잘 살고 싶은 도시 10대 도시를 우리가 한번 4주간에 걸쳐서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시애틀 같은 데 가보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또는 지방 경제라고 하는 것은 늙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늙어가지 않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고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지역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해주고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신사업을 만들어주는 곳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유입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유입되는 곳에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투입하고 청년들이 즐겁게 자기 공부할 분야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혁신 성장 분야에서 이런 선도 사업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어떻게 사람을 키워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전문가가 되고 명장이 되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다 관리자가 되는 시대거든요. 대한민국에 한 40대쯤 되면 전공 분야가 없어요. 다 관리자가 돼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돼서 또 다른 관리자가 나타나면 자기는 회사를 떠나야 돼요. 근데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문가가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장이 돼요. 그런 기업들은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더 많은 만족감과 그 많은 보상이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혁신 성장할 때 사람 중심 경제가 답이다.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30대까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 인재입니다. 근데 30대 넘어서면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한 25%밖에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학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독일의 청년들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나중에 명장이 되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자기의 영역이 확실해지는데 우리 한국은 교육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또 다른 관리자가 되면은 들어오면 자기는 명퇴를 해야 되고 하면은 치킨 집밖에 할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순환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사람 중심 경제고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도 요즘 우리 MBA에 대한 그런 하버드 같은 데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기업은 돈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열정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 이 혁신 경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사실 우리 기업도 이제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대학도 바뀌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어쨌든 그 미래산업 지원 분야를 12개로 좀 늘렸어요. 어떤 분야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아져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8대 선도 산업이 있었고요. 8대 선도 산업에서는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미래차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4대 선도 산업을 좀 더 추가하겠다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지능형 로봇 정도가 지금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업종들 중에서 4개 산업을 앞으로 더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AI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8대 산업을 12개 산업으로 올리긴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보면 저는 지능형 로봇 같은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자동차에서도 지능형 로봇이 굉장히 중심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핀테크 같은 데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산업의 구조를 그 미래 우리 AI와 같은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좀 집중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대한민국 산업을 어떤 분은 이렇게 환갑형 산업이 있고 청년형 산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갑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던 어떤 우리 제조 산업들이고 우리 저 청년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깔리고 나서부터 일어난 산업들, 소위 벤처붐 시대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청년형 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됐을 때 지금이 적기다.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실 3만 불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싸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 가지고 해외에서 잘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게 만들 수가 없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혜택이지만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저주예요.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원가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높아지면 그 산업은 반드시 떠나게 된다. 그래서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지. 산업을 바꾸지 않고 기존 산업을 가지고 경제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AI와 같은 이런 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구글 같은 데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데 인재를 채용해가는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좀 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야로 이제 포용 성장 쪽이요, 포용성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쪽에 갔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했었는데 지금 포용 정도로 해서 이제 톤을 좀 낮췄는데 여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 시각차는 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성장이나 하여튼 경제에 도움이 당장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올 테니까 좀 장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지속하자.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포용성 강화라는 말로 약간 이번에 뉘앙스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소득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수출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고 미래 투자도 감소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소득 주도의 중요한 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보다는 포용성 강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물론 포용성 부분에서는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강화한다라든지 사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산업을 강화한다라든지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게 수익 자본 위주의 경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하는 이런 정책은
여야가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힘을 잘 안 모으던데요.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일본 그 아베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돌발적인 악재가 되어버린 네, 상태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예상 외로 장기화돼 가고 네, 있고 네. 중국 경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네,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그 우리가 이런 리스크에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네. 이런 어려운 경기 여건을 네. 슬기롭게 넘어가고 네,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혁신 경제가 좀 꽃을 피우고 할 수 있을는지 네. 한번 제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기업들의 성장 과정은 그 보물찾기의 역사예요. 그 네. 보물찾기라는 게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예를 네. 들자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2000년도에 그 트레저 헌팅 보물찾기라 그러는데 그 보물찾기는 저 성장률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2000년도에는 브릭스라는 나라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이런 나라들에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으로 보면 저는 아시안 시장인 것 같아요. 아시안 시장. 그러니까 아시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의 유망도도 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물론 베트남 시장은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지만 네. 그 나머지 아시안 시장은 좀 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네. 미중 간 무역 갈등도 높아지고 있고 뭐 거기다가 또 우리 일본 변수가 등장하고 그래서 글로벌 무역은 상당히 나빠지겠지만 네. 사실 무역이라는 것은 글로벌화라고 하면서 무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직접 투자도 있거든요. 네. 사실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게 국내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해외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한국의 저 R&D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게 독일식 그 글로벌 밸류 체인 고도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는 변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한 우리 아시안 시장 진출 전략도 새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까지 우리 신남방 정책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기업의 활동 또 경제의 활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에서 이런 경기의 어려움에 고통을 받게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안도의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또 추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짜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만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도 낮춘 마당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의 그 새로운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혔다.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완 대책들 같이 동시에 해 나가면 현재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겪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돌아서서 다시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